밤사이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8월에는 FOMC 회의가 없죠. 잭슨홀 미팅 등에 관련한 인사들의 발언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번 달은 금리 인상이 쉬어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해석이 굉장히 분분하고요. 지금 침체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해석이 참 분분합니다. 오늘 관련해서 저희가 윤여삼 스페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메리츠증권 채권 애널리스트죠. 윤여삼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우리 애널리스트님이 보시기에 핵심 내용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7월 달에 파월 의장이 사전적으로 네. 정보들을 이미 공개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때도 이제 7월 FOMC 이후에 금융시장 반응들이 특히 위험자산들이 그전부터 이제 바닥을 좀 잡아오긴 시작했지만 반등이 좀 컸는데 올해 연말까지 미국 기준금리는 3% 중반 이상 갈 거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 의사록에서도 뭐 톤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뭐 제한적이라고 하는 리스트렉티브라고 하는 상당 부분 중립 수준 이상의 강력한 긴축 의지는 표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동안 물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왔던 것 대비해서 상당 부분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에 대한 얘기들도 실제로 지표들도 또 양호한 고용 지표라든지 뭐 일부 생산 지표들은 잘 버텨주고 있지만 심리 지표들 중심으로 해서 전일 소매 판매도 근원 소매 판매가 견조했다고 하지만 최근에 유통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재고가 쌓이고 있는 뭐 문제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 관련돼서 어느 시점부터는 우리가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서야 된다라는 게 어느 시점이라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당장 9월 달, 이 9월 달에도 여전히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들도 가져가고 있지만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 쪽에 대한 인플레 압력들이 좀 빠지고 있잖아요. 네. 6월 초만 해도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IB들이 유가가 150불 이상 할 거라고 콜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 한 분기 뒤에 유가는 WTI 기준으로 80불대입니다. 여기에는 뭐 공급적으로 뭐 대단하게 유의미하게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7월 달에 그렇게 우리가 걱정했던 리세션에 관련된 콜들이 늘기 시작하면서 대려 중앙은행들이 그렇게 무리해서 긴축을 하지 않을 거야라는 기대가 이렇게 유동성 측면에서는 금융시장에서 채권도 금리도 좀 떨어졌고요. 그거 기반하에 나스닥 지수가 10,000포인트에서 지금 13,000포인트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반등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제 의사록에서 그 포인트들을 또 살리면서 장중에 반응 보시면 유럽 쪽에서 좀 안 좋은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뉴스들이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1.2% 넘게 빠지다가 이 의사록을 보고 나서는 낙폭을 0.5%까지 확 줄이다가 그래도 아직 맞을 매가 있다라고 해서 그냥 뭐 마이너스 1%대로 종료를 했지만 의사록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긴축적이었다면 요즘 주식시장 변동성 생각하면 1%대 조정이 그렇게 과한 하락은 아니거든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를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미국채 2년짜리 수익률이 그래도 미국 10년짜리도 어저께 전일 10bp가 넘게 올랐다고 이것도 채권 시장에 긴장감이 형성되고 금리 오르면 또 성장주 중심의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 미국채 2년 금리가 연말까지 기준금리 3.5%를 보다 보니까 10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돼 있고 또 침체에 대한 징후로 보고 계신데 또 현실적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눈높이를 채권시장이 전혀 간과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채권시장이 오판하고 있고 금리가 장기금리 중심으로 너무 낮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또 경제 쪽에서 받을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게 아니야. 근데 미국채 2년 금리는 전일 3.37까지 치솟다가 의사록을 보고 나서 다시 3.27까지 0.1%포인트면 크거든요. 그렇게 해서 통화정책에 대한 긴장이나 텐션이 너무 무리하지 않는 쪽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중앙은행이 전지전능하지는 않지만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심리 지표들이 이렇게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용이라든지 생산 지표들이 일부 받쳐주는 구간에 이 센티먼트 지표들은 중앙은행들이 조금은 이게 또 중앙은행들이 물가를 간과해서 여기서 어설프게 스탑했다가 나중에 더 큰 스텝을 밟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걱정들 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이 그런 밀당을 이제 적절하게 잘하는 구간에 들어왔고 그래서 9월에도 지금 뭐 여전히 자이언트냐 뭐 빅스텝이냐 뭐 그것도 빅스텝도 크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는 호흡을 조금 줄여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걸음 좀 덜 뛸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안 좋은 이야기 하나 더 얹자면 유럽, 특히 이제 영국에서의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10.1%면은 너무 심각하고 지금 오늘 뉴스에 보니까 뭐 교사들, 임금 그리고 이런 물가, 전기세 이것 때문에
주 3일째 가을 학기 지금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어요.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유럽 쪽에서는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저 같은 이제 채권 분석가들한테 경기 침체가 얼마나 위험하냐, 미국 중심으로 많이들 그리고 네. 우리나라 특히나 요즘에 이제 서학개미들 나가신 분들이 다 미국 주식 들고 맞아요. 있지 뭐 유럽 쪽에 포지션이 높지는 않으신데 근데 영향을 또 주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유럽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의 제일 핵심적인 유탄을 맞은 지역이고 네. 40년 내 유럽도 최고 물가 그것도 무려 영국이 2자릿대 물가 그러니까요. 상승을 보고 있는데 거기를 다 분해해서 놓고 보면 핵심은 역시나 자동차 연료와 같은 에너지 가격에 대한 기여 그래서 뭐 전기료와 같은 문제 그리고 네. 또 그동안 저금리 환경에서 영미권, 특히나 영국이나 뭐 호주, 캐나다 같은데 부동산 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도 뭐 주택 시장 때문에 난리가 났었지만 그런 정도 그쪽 지역의 주택 경기 호황 때문에 주거비 관련된 네. 그런 비용들, 렌트비 이런 게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런 게 후행적으로 서비스 업종 물가를 많이 지탱하지만 에너지와 식품 거기 또 유럽들은 대부분 스스로 이제 농작물들 우리처럼 이제 식량 쪽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생산을 많이 안 하죠. 그런 국가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물가들의 그 전체적인 비중이 공급 사이드 요인이 절반이 넘습니다. 아까 임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런 공급 요인 때문에 임금도 올려줘야 되고 임금은 또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를 더할 수 있는 여지가 되면서 물가 상승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네. 공급 요인이 절반을 넘고 있다는 사정은 내년도에 그래서 BOE가 공식적으로 영국 경제 성장률을 연간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추정하고 있는 상황까지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운운하는 상황이고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영국이 무리해서 긴축을 해야 된다는 걱정도 있지만 영국은 지난달에 처음으로 빅스텝을 밟을 정도로.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유럽 쪽에 저 전쟁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공급 물가 요인은 금리 정책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죠. 한계가 있고 리스크 팩터는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사실 미국 쪽보다는 유럽 쪽에서 오는 노이즈. 그래서 제가 여기 뭐 방송에서 길게 얘기 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유럽의 저신용 기업들의 이제 그 신용 스프레드, 하일드 스프레드라고 하거든요. 고수익 이제 그 대신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 네. 그 스프레드가 다시 치솟기 시작한다면 올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해야 되는데 그 임계치를 보통 한 700bp 정도 보는데 7월 초까지 걔가 680bp까지 확대되면서 정말 위험했었는데 7월 달에 중앙은행들이 그래도 통화 정책에 대한 게이지들을 조금 낮춰줄 수 있다는 믿음 하에 걔가 지금 유로존도 한 500bp대 중반까지 빠졌는데 최근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 팩터들은 보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중앙은행들이 어느 정도는 그런 위험 요인들과 그냥 물가만 보고 갈 수 없는 정도의 경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년까지 영국의 기준금리가 3%를 넘을 거다 뭐 이런 논의들도 되고는 있지만 영국의 10년짜리 국채금리는 전일 10bp가 올랐다고 해도 2% 초반대다. 한 2.2%, 3%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통화 정책이 좀 균형을 잡아갈 거다라는 믿음 정도는 유럽이 분명히 앞으로도 좀 주목해서 글로벌 경제 제일 위험 지역이고 요인은 분명하지만 또 반대급부로 미국 쪽에서 물가 정점을 잡고 어느 정도 좀 통화 정책에 대한 여지를 확보해 간다고 하면 파월 의장이 생각보다 빨리 백기사로 또 전환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는 내년도에 너무 성급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채권 시장에 프라이싱하고 있는 기대처럼 내년 하반기쯤 가면 지금 긴축 여건까지 올려놓은 통화정책이 경기 침체까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일정 부분 완화로 돌아갈 수 있는 기대. 그게 지금 미국 10년 금리 3% 언더에서 잡아주고 있는 힘. 그 정도가 주식시장에도 지금 이제 리세션 프라이싱하고 또 지금 이제 데드캣 바운드로 이 정도에서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올해 남은 장을 포기하시고 여기서 위험 관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채권 시장에 있어서의 시그널은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금융 정책 쪽으로 있어서 뭔가 잘 매니징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고는 있는 거네요. 그래서 장기 금리가 역전된 게 분명히 노이즈가 있지만 저희가 뭐 보고 있는 선도 금리라고 해요. 미래 금리 기대치라든지 그런 걸로 장단기 금리 차나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는데 그런 데서 주고 있는 시그널은 정말 침체가 온다고 하면은 채권 시장에서 지금 역정폭도 상당하지만은 사실 금리 쪽에서 더 유의미한 변화들이 생겨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럴 정도의 환경은 아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소비 보고요, 고용 봅니다. 네. 소비 보면은 이제 고가품에 대한 소비를 많이 줄이고 있다라는 얘기하고요. 고용 보면은 고용 지표 여전히 좋다 하지만 이제 공급단에서의 가뭄이 생길 것이다. 일할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고용시장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임금이 계속 올라갈 거고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의 요인으로도 거론하고 있지만 최근에 뭐 지난달 미국의 고용이 또 예상보다 비농가 취업자 수가 많이 늘었죠. 네. 근데 그걸 까고 보면 지금 사실은 원래도 경제학에서 가장 후행 지표 중에 하나가 실업률과 고용 지표인데 지금 물가와 고용 지표를 동일하게 놓고 보면 팬데믹 때문에 서비스업 중심으로 수요들이 굉장히 이연돼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래서 일자리도 보면은 뭐 레저 엔터 그리고 뭐 교육, 의료 이런 서비스 업종에 대한 일자리들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후행 지표를 보고 정책을 해나간다라는 건 사실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되게 양호한 부분에서 지금 경제가 하드랜딩을 하지 않는다라는 증거 정도로 쓰일 수 있지만 이미 그 반대급부로 심리 지표들, 뭐 소비 심리라든지 제조업 심리 지표라든지 이런 쪽은 앞서서 되게 나쁜 침체를 프라이싱할 정도의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 지표 너무 아래에 가 있는 심리 지표와 아직은 양호하다는 고용 지표 사이에 괴리가 있지만 그 중간에서 통화 정책이 어느 정도 적정한 균형을 찾을 거다라는 쪽이고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도 아까 말드렸던 유통업체 그리고 일부 IT 업체들도 그동안 워낙 투자 많이 하다가 좀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 지금 미국도 부동산 경기가 이번 주에 뭐 NAHB와 같은 미국의 제일 대표적인 주택 그 시장 꺾였죠, 많이. 동향 지표가 기준서 아래로 꺼졌어요. 이런 쪽에서의 잡 오프닝이라고 하는 구인, 사람을 찾는 비율이 아주 좀 가파르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업종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에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지는 쪽에 대한 반대급부 그래서 고용만 계속 잘 나갈 수 없고 기업들이 금리 많이 올랐죠. 유가 중심의 원자재 가격 많이 올랐죠. 미국 기업이야 뭐 좀 덜하다 하지만 달러 강세로 인한 원가 부담들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임금만 계속 올려줄 수 있을 거냐. 그리고 과거 7, 80년대를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근본적으로 다른 건 그때는 노조가 굉장히 강성화되면서 임금 협상권이나 요구권이 강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절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채에 대한 부분도 7, 80년대는 미국 정부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40% 이내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한 20, 30년 동안 경제 성장계로 부채 디레버리징을 정부가 해놓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통화정책이 아주 강력하게 긴축을 시행할 수 있었지만 지금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죠? 12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미국이 통화정책을 7, 80년대와 같이 무리하게 끌고 간다? 그렇게 보실 수는 없고 인플레이션의 유발성 아까 임금만 올려줄 수 있는 선순환 구도 하에서 그래서 지금은 굿 이즈 배드고 배드 이즈 굿인 시장이 됐는데 당분간 9월 FOMC 직전까지 8월 고용 지표가 발표될 텐데 저희는 이번 7월 달처럼 그렇게 양호한 수치를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고용에서도 후행성이긴 하지만 이제 이전부터 꺾이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하드 데이터들도 조금씩 슬로우해지면서 올해 9월 달에 그 증거로 연준이 자이언트보다는 빅스텝 정도를 가고 4분기부터는 오히려 25bp 단의 베이비 스텝으로 올해 연말까지 3.5%. 그걸 프라이싱한 미국채 2년 금리 한 3.3에서 3.4% 정도까지. 그리고 미국 10년 금리는 3% 초반 정도까지가 상단을 보고 그 정도 수준까지 약간의 주식시장에 스트레스는 있긴 하겠지만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갈 정도의 리세션의 압박으로 들어갈 거냐? 그럴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앞서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9월 달에는 그러면 약 50bp 인상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 추세대로 일단 가되 그 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대로 25bp 정도의 인상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까지 성장률이 둔화되는 우려의 구간들을 좀 더 지나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으로서 뭐 기대 수익률을 엄청 높일 단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투자자들이 고민하는 건 7월에 생각보다 7월부터 지금 8월까지 주가 반등이 셌고 이게 이제 잘못된 펀더멘탈이 뒷받침 안 된 상승이기 때문에 여기서 털고 가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그쵸. 오히려 여기서는 이제 9월 FOMC까지 그런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 리세션에 대한 단계를 이제 정책들이 조금씩 커버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떨어질 때 사야 될 기회로 좀 여기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아까 유럽이나 이런 데까지 뭐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중국 이슈나 이런 것들 보면은 여전히 펀더멘탈의 걱정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통화 정책에 대한 압박이나 두려움들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채권 체린이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10조 넘게 이렇게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은 겁니까? 잘하고 있는 건가요? 개인들이 사실은 채권 여기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네. 나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물론 이제 통화 정책이나 그런 데서 좀 관심을 갖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지금 거액 자산가들은 채권? 우리나라의 뭐 카드 캐피탈사라든지 그다음에 우량한 그 기업들의 금리들이 네. 한 3년짜리 예금을 가입한다 하실 때 한 4%대 일드가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수익성, 그 3년 동안 4%만 챙겨도 한 10%, 한 13, 4%의 이자 수익은 확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 어려주시는 경기 여건을 놓고 보면 금리가 여기서 더 위쪽을 간다기보다는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자본 차익에 대한 기대도 채권 시장. 그리고 예금과 달리 채권은 중간에 매매가 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에 일부 이제 그리고 국채는 최근에 분리과세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메리트도 주었기 때문에 매년 연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사셔봐야 한 뭐 1, 2조 원대 연으로. 근데 올해는 그거를 지금 8월밖에 안 됐는데 10조. 예, 증권사들에서도 개인들이 그동안 뭐 주식과 코인과 이런 위험 투자에서 좀 많은 내상을 입으셨는데 그냥 깔고 갈 수 있는 수익률이 제가 그래서 지금 추천드리는 게 내년까지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량 등급의 뭐 여전사라든지 카드 캐피탈사라든지 회사채 중에서도 AA 정도 등급들도 뭐 최근에 여전히 뭐 3, 4%대 수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만족할 수 있겠어요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불과 1년 전만 해도 네. 은행에 가서 예금하시면 이자가 1%도 안 줬었습니다. 그쵸.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뭐 부동산 경기라든지 다른 데 타격을 받았지만 그만큼 높아진 일들을 좀 장기화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만기가 긴 뭐 지금 회사채나 이런 것들은 주로 3년짜리가 중심이긴 한데 상속이라든지 개인적인 연금 자산 투자성으로 놓고 보면 지금 30년짜리 채권을 사셔도 3.2% 가까운 이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세제 혜택들이 혜택도. 존재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쪽에 대한 관심들도 좀 네. 가져보시면 연금형 상품 가입하는 것보다 만기가 긴 10년 이상 되는 채권을 국채 같은 경우에 네. 편입하시면 나중에 효자 노릇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채권 순매수가 10조를 육박하는 우리 체린이 분들 지금 잘하고 계신 거다. 일단 그러나 만기가 긴 채권 관련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보시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채권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